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풍화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풍화중 부분은 우리가 학습을 이런 방향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화중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거기 기본 방침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 계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출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약간 건축물의 이제 높이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 두시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러면 풍화중 설계에서 그 기본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이 세 가지로 구분하죠. 주골쪽 설계용 수평 풍화중하고 그다음에 지붕 풍화중 개념, 그리고 외장재 설계 풍화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이 풍화중 개념은 설계 풍력이나 이 설계 풍압에다가 유효 면적을 우리가 곱해서 산정한다는 점을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속도압이라든지 이 설계 속도압은 이 설계 공기 밀도하고 이 설계 풍속의 제곱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주골조형 설계 풍압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어떤 요소가 속하는가, 이 주골조 이 설계용 설계 풍압, 이것을 그 구성 요소하고 우리가 이 설계 풍속을 구하는 요소하고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골정 설계용 이 설계 풍압 개념, 설계 풍압은, 자, 요 개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자, 이 카스트 영향계수 고려해 주셔야 되고, 네. 카스트 영향계수. 이거 카스트 영향계수는 저번 시간에 간략히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바람의 난류에 인해서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성물을 나타낸 것을 보통 카스트 영향계수라稱하죠. 그래서 이 카스트 영향계수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학계수하고 내학계수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외학계수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반적인 이제 피크 외학계수하고 이제 피크 내학계수도 고려해 주시고요. 피크에 대한 우리가 내학계수하고 피크 외학계수,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해준다는 적인 측면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주골조형 설계 풍압을 계산할 때는 요것을 이제 고려해서 이 계수에다가 보통 설계 속도압을 갖다가 곱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측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풍속 구할 때하고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풍속. 자, 이 설계 풍속은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 풍속은 기본 풍속에다가 이제 곱하기, 이 풍속 고도 분포 계수하고 이 고도 분포 계수 개념과 그 다음에 지연 계수를 곱해서 지연 계수에다가 곱하기, 이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건축물의 이 중요도 계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 풍속 계산 문제는 아마 거의 대부분 요 기본 풍속 개념과 풍속 고도 분포 계수나 지연 계수의 측면은 보통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요것을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도 계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 계수를 이제 여러분들 표를 보시고 특특에 대해서, 그래서 50층 이상인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에, 그래서 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층 건물은 이 중요도 계수가 1.1에 해당이 되죠. 1.2. 그래서 요건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 풍속 계산을 할 때는 자 요걸 기준 잡고 고려 요소가 이 4가지 요소가 됩니다. 4가지 요소고요. 그 다음에 주골조 설계용 설계 풍합을 계산할 때는 바로 가스트 영향, 특히 가스트 영향 계수는 자, 이 주골조 설계용 설계 풍합을 계산할 때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 요소적인 측면과 이 요소적인 측면을 혼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럼 보통 설계 풍속 구하거나 뭐 설계 풍합을 구할 때는 자, 이 바람의 영향을 하중에 대해야 하니까 보통 곱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풍진동 영향을 고려할 건축물은 자, 쉽게 그 특별 풍하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풍하중. 그래서 이 특별 풍하중 이 설계와 관련돼서는 자, 거기 기본적으로 원형 평면이 아닌 건축물 경우 원형 평면이 아닌 것은 뭐 사각형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사각형은 보통 장방형 건축물이 되겠죠. 이런 형태나 뭐 다른 건물일 때 이제 특별 풍화중 원형 평면일 때 2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분야가 아직 우리 공무원 시험 분야 같은 데는 아직 출제가 안 됐죠. 그러면 이 계산 문제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특별 풍화중은 아마 그 원형 단면이 아닌 경우 자 요것을 알아두시면 돼. 원형 단면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구하는 요 식을 갖다가 응용한 문제가 앞으로 출제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H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가 자 나누어 주는데 루트 자 B D죠. 자, 그래서 이 B가 자 바로 건축물의 자 폭 뭐 또는 깊이라고 하면 되죠. 건축물의 폭 개념 B. 그 다음에 이제 D를 자 우리가 해주는 그 D의 요소는 건축물의 깊이고 그래서 BD 건축물의 폭 곱하기 이 D를 곱해서 루트로 해서 루트 지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것이 3.5보다 네, 자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돼서 자 아마 뭐 요소가 이걸 낼 가능성이 높겠죠. 자 H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라. 그래서 이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라는 유형의 문제가 아마 출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로 자 H 건축물의 높이 H는 식이 이렇게 등식되죠. 자 그러면 H의 경우는 여기 이제 넘어가면 곱으로 되니까 그러면 자 식이 이렇게 형성되죠. 3.5에다가 자 곱하기 자 루트 요 오면 BD가 분모니까 이제 곱으로 대주시면 BD 요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 유형이 아마 출제 가능성이 아니겠나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건축물 높이가 예를 들어서 자 이 건축물 높이가 그래서 이제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구하라. 건축물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를 구하는 문제를 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폭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깊이를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건축물의 폭의 예를 들어서 예, 건축물의 이제 폭이 예를 들어서 80m였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 깊이가 20m였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그러면 건축물 높이 최소 높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를 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요 식에 대입해 주면 되죠. 건물 높이 H는 각각 하지. 그러면 최소 기준이니까 3.5에다가 곱하기 자 루트 하시는데 자 여기서 폭 80m 뭐 식만 알면 간단하겠죠. 80에 자 요거에다가 이제 곱을 해주시면 되죠. 예, 건축물의 깊이 20을 해주시면 자 80에 160 되니까
자, 대략 루트를 비껴보시면, 자, 140이 되겠죠? 140m. 그래서 이런 형태, 자, 우리가 문제 같은 유형 한번 간략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원형 단면인 경우 너무 쉽기 때문에 아마 접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외경과 관련된 게 아주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원형 단면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 건축물들이 장방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을 좀 대비를 좀 해두는 방향으로, 자, 이 풍화중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기본적으로 기본 방침 개념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요소적인 측면 두 가지 비교하시고, 주골조형 설계용 설계 풍합을 계산하는 요소하고, 그 다음에 설계 풍속을 구할 때, 자, 주 요소, 이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나 또는 필요 요소적인 측면을 준비를 잘 해 두시면 이 풍화중 부분은 해결되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진하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하중. 자, 이 지진하중적인 측면, 지금 이제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대지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지각 활동이 좀 활발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지진하중 개념상 지진하중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 보통 이제 지진에 대한 이제 설계의 개념이 보통 내진 개념이 있고, 내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진 개념하고 면진,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죠. 지진에 대한 설계에 대한 재진, 면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내진 개념은 간단히 어떤 지진 하중이나 이런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 구조물의 이제 강성을 높여서 지진에 대응하는 기술이 기본적인 이 내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지진이나 약지진 정도의, 자, 이 구조물에 의해서 경미한 피해만 우리가, 자, 보통 허용에는 이 탄성 거동 설계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진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진은 일반적으로 중진이나 약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규모로 보통 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구조물의 강성, 이 강성을 갖다 크게 해서 확보해서 지진에 견디는 기술이 보통 내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진은 보통 이 재진 장치를 이용하는데, 이건 별도의 장치죠. 이 재진 장치를 이용하는데,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재진 장치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동조 질량 감쇄기를 보통 이용하죠. 동조 이 질량 감쇄기. 그래서 감쇄기를 보통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감쇄기 보통 이 댐프를 이용하는 거죠. 댐프. 자, 이 댐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진 장치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자, 이 지진력을 흡수해 주다 보니까, 자, 저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 자체에 이런 대형 컴퓨터를 설치해야 되죠. 대형 컴퓨터나 또는 개척기를 갖다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개척기를 갖다가 구비해야 됩니다. 건물에. 이런 걸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 소형 건물에는 일반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될 수 없던 이런 단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얘는 일반적으로 지방계수의 영향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계수. 이 지방계수의, 자, 보통 집안에 어떤 집안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수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계수의 이 제약을 받지 않고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진을 장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 이 구조물에 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존, 자, 이 구조물의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구조 형식. 또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가 어느 구조 형식이든 다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재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진. 자, 이 면진 개념. 자, 이 면진은 보통 뭐 적층 고무나 이런 방진 고무를 이용해서 설치해서 우리가 지진력을 흡수해 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보통 자 이걸 뭐 집안 기초 분리 면진 기술은 기초 분리 또는 우리가 집안 분리라고 칭하죠. 집안 분리나 또는 집안 격리 이렇게도 칭합니다. 집안 분리, 집안 격리 이렇게도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을 일반 방진 고무를 설치해서 이 집안의 진동 부분하고 건물의 진동을 다르게 하겠다는 게 보통 면진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진은 일반 수동적 개념의 요것은 설계고요. 요거는 수동적 개념의 지진에 대한 설계인 반면에 자, 이 재진 기술은 능동적이죠. 이 재진은 능동적 개념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직접 개입해서 하고, 얘는, 이 적층 고무를 우리가 이용해서 밑에 깔아서, 자, 이 건물의 진동 부분과 집안의 진동을 다르게 해서 하는 것이 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유리하겠죠? 면진은 보통 이 디자인. 그래서 이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이 보강하기 어려운 구조, 보강하기 어려운 구조에 자 유리한 거죠. 어려운 구조 이런 부분에 자 유리한 방법이 이 면진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이제 비교를 좀 해두고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뭐 이 정도 내용으로 봤습니다.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진 하중과 관련돼서는 거기 하중 조합적인 측면에서 자 간략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 조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강도 설계에서는 강도 설계나 또는 한계자 상태 설계에 수행할 경우는 하중 조합의 지중 하중 계수를 1로 보고 있다는 거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허용 응력도 설계를 수행할 경우는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봐줍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 계수를 봐줄 때 주의할 점, 강도 설계나 한계 상태 설계를 수행할 때는 자 지진 계수를 우리가 하중 계수를 1로 봐줍니다. 그런데 허용 응력도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지진 하중 계수를 0.7로 한다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 특별 지진 하중이죠. 뭐 필로티 등과 같은 때, 자 이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자 이거죠. 1층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으로 정리해 놓은 기둥이 돼 있는 거, 벽을 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자 이 기둥으로 형성이 된 것이 보통 필로티죠. 그래서 이 필로티의 경우는 좀 불안정 요소가 굉장히 많죠. 붕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상 이 필로티 구조는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 이 설계 시는 약간 이제 특별 지진 하중으로 우리가 설계를 사용한다는 점,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특별 하중 조합의 허용 응력도 설계법과 같이 사용될 경우는 허용 응력의 1.7배를 증가하고 저항계수 파이는 1.0을 사용해서 설계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서, 자,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평면의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적인 측면과
수직 비정형성 유형의 정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의 정의를 좀 정확히 해두시면 평면의 비정형성과 평면의 비정형성의 자 우리가 기본 원리적인 측면하고 유형적인 것 유형 평면의 비정형성의 유형의 정의 부분적인 측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것이 비틀림 비정형 개념하고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죠. 비틀림의 정의적인 비틀림 비정형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 경막의 불연석 이 경막의 불연석적인 측면이 시험에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시험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철형 평면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좀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된 부분이니까 간략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요철형 평면은 조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요철형 평면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자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 치수의 15% 초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5% 초과되면 요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요철형 평면은 얼마나 자 우리가 그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되느냐 그 기준을 자 15% 초과 기준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면의 어긋남의 경우이죠. 면의 어긋남의 경우는 자 이 수직 부재의 면과 자 그다음에 어긋남과 같이 행력 전달 경로에 있어서의 불연속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점 한번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의 정의죠. 이 부분은 행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하고 강도의 불연속 약층 개념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강성 비정형의 연청하고 그 다음에 중량 비정형 기하학적 비정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강성 비정형에 대해서는 자, 흰 강성이 인접한 상부층의 흰 강성이 약 70% 미만일 때 체크하시고 그래서 70%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상부 세개층의 평균 강성이 80% 미만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확히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량 비정형의 경우는 자, 보통 어떤 층의 유효 중량이 인접층의 유효 중량이 약 150% 초과할 때입니다. 150%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형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자, 유념 깊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 비정형은 자, 일반 행력 저항 시스템의 이 수평 지수가 인접 지수의 130% 초과할 경우입니다. 초과할 경우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그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보시고요. 그래서 중량 비정형과 기하학적 비정형을 조금 비교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량 비정형은 150%를 초과할 때고 기하학적 비정형은 130% 초과할 때 간주된다는 사실을 조금 비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진 내진 설계법에서 등가 해석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정확히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등가 해석법에 대해서 계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풀이 형태를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등가 정적 해석법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밑면 전단력과 관련된 요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하십시오. 밑면 전단력. 그리고 이 밑면 전단력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계산 문제 또는 저런 거기에 관련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이미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해석을 조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밑면 전단력과 관련돼서 거기 나오는 식을 갖다가 약간 해석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건축물에
첫 번째로, 자, 건축물의 이 유효 중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이 유효 정량이 증가할수록, 보통 지진이라는 개념은 이거죠. 중량 증가가 되면 지진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꼬로 밑면 전단력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유효 중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밑면 전단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증가로 가져온다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거기 나오는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돼서 반응 수정 계수겠죠. 그래서 이 반응 수정 계수, 반응 수정 계수하고 밑면 전단력과의 관계는 이 반응 수정 계수가 증가할수록 밑면 전단력의 개념은 감소하겠죠.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래서 그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된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이 고유 주기. 그러면 건축물의 이 고유 주기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건축물의 고유 주기. 고유 주기는, 자, 이 고유 주기가 증가할수록은, 자, 반비례 관계니까, 지금 현재 반응 수정 계수나 건축물의 고유 주기, 요거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밑면 전단력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한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돼서 중요도 계수가 나오죠. 그러면 건축물의 중요도 계수, 건축물의 이 중요도 계수가, 자, 지진 응답 계수식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중요도 계수가 증가할수록은, 자, 요거는 이제, 비례 관계에 성립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이 밑면 전단력은, 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식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밑면 진단력은 이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된 식에서, 우리가 이 등가 정적 해석법에서의, 그래서 유효 중량 개념과, 그 다음에 반응 수정 계수, 그 다음에 고유 주기, 이 중요도 계수 관련돼서, 자, 반비례 관계 점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은 아직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 이 중량하고 중요도 계수하고는, 자, 비례 관계입니다. 자,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수정 계수하고 고유 주기하고는, 자,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이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중요도 계수, 중량은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그리고 고유 주기나 반응 수주기에서는 수정 계수하고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밑면 전단력과는, 그래서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혹시나 이 밑면 전단력 이 V는, 그래서 C에다가, 자, 그래서 지진 응답 계수 C에다가 중량을 곱해 준 거죠. 지진 응답 계수에다가, 자, 이 중량을 곱해 준 거죠. 무게. 그래서 이제 중량하고는 비례관계죠. 그러면 이 지진 응답 계수와 관련돼서는 이미 몇 번 계산 문제도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간략히 그 지진 응답 계수식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을 한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일반적인 기준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그 5가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아마 문제화 시기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 밑면 전단력과 관련돼서 거기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는 적재 하중의 최소 25% 값, 그래서 25% 값을 갖다가 그거 봐준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바닥 하중 산정 시는 칸막이 하중이 포함될 경우, 자, 칸막이 설계의 중량과 그 다음에 0.5kg 유톤/per 제곱미터 중 큰 값으로 간다는 거. 그러면 칸막이 설계의 중량하고
0.5kg 유톤 per 제곱미터 중 큰 값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연구설비 총하중 개념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적설하중이 1.5kg 유톤 per 제곱 넘는 평지붕의 경우하고 평지붕의 적설하중이 20% 개념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5번의 옥상 정원이나 이와 유사한 곳의 조경이나 이와 관련된 재료의 무게 이런 것들이 자, 이 건물의 중량 개념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의 중량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실 거는 그 1번의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는 적재하중이 최소 25% 정도 더 봐준다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바닥 하중 상듯이 칸막이 하중하고 그 다음에 포함될 때하고 칸막이 설계 중량의 0.5kg의 큰 값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것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적설 하중은 1.5kg 유톤 per 제곱미터 평지붕 그거 간단히 이 중량이 포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적식 구조. 자, 이 조적식 구조는 지금 현재 조자가 짤조자, 쌀적이죠. 예, 쌀적.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제 벽돌이나 블록 이런 돌 같은 것을 시멘트 모르타라는 이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가 이 조적식 구조가 해당됩니다. 줄여서 조적조 이렇게 하기도 칭하죠. 그럼 여기는 거기 이제 출제 경영 학습 방향표에 보시면 우리가 벽돌 구조 거의 일반적으로 벽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벽돌 구조를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블록 구조 이런 돌 구조 형태의 순으로 되고 있고 그럼 특히 이 블록 구조에는 이런 철근과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보강해준 이 보강 블록조 형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구체적인 어려운 것까지 볼 분들은 그러니까 구조 기준이 있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의 그 장점과 단점 개념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는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혹시나 이제 좀 주의할 것은 단점에 보통 좀 약하죠. 이 단점에는 핵력. 이 조적식 구조가 약한 것이 보통 핵력인데 이 핵력에 우리가 취약하죠. 이 조적 구조가 대표적으로 핵력. 이 수평력에 취약한데 특히 이제 지진과 같은데 이런 지진 이런 핵력에 취약한 구조인데 그래서 핵력에 취약하다 보니까 여기 보강적인 측면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거죠. 테두리보, 월가다. 그래서 벽체 위에 이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방법, 와량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월가다의 개념. 이걸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벽량, 이 벽량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블록조와 같이 이제 철근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철근 보강이 대표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강 블록조. 이런 것이 핵력 보강을 해서 보통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조적조일 때, 이 단순 조적조는 그래서 보통 2층 이하에 보통 층수 제한이 오고 있죠. 층수 제한을 보통 현재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벽체에서 이제 습기가 차기 쉽죠? 이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습적인 측면 하죠? 이 방습을 하게 되는데, 그 방습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공간 쌓기를 해가지고, 외벽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쌓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기초 쌓기에서 이런 방습층을 설치한다든지, 쌓기에서는 이런 방습층 설치. 그래서 이런
방섭청 설치나 이런 공간 쌓기 이런 부분이 뭐 방섭 위한 조치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겁니다. 간략히 보시고요. 자, 이 벽돌 구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 이 벽돌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구조. 네, 벽돌 구조. 자, 이 벽돌 구조는, 이 벽돌 구조적인 측면은, 그래서 이 벽돌 구조가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시험이 많이 나오고, 음악 간략히 보시면, 이제, 이 벽돌은 일반적으로, 자, 표현할 때, 뭐, 치수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돌에 이렇게 나타낼 때, 자, 이것이 보통 길이죠. 길이고, 이것이 너비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두께 개념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면을, 자, 이 건축, 부재의, 자, 끝부분 면을 우리가 보통 마구리라고 칭하죠. 마구리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자, 이 벽돌에 이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나타낼 땐 길이를 항상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자, 이런 두께의 순으로 일반적으로 벽돌의 규격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표준형 벽돌을 뭐 점토 벽돌해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190회가 뭐 시멘트 벽돌해가 그 치수가 나오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이를 먼저 나타내고 뭐 190이다. 그다음에 너비 90. 그다음에 두께 57. 보통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요새 장려형 벽돌이죠. 이런 표준형. 표준형 보통 이 장려형 벽돌인데, 이 장려형 벽돌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제 벽돌의 치수는 이렇게 나타내는지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벽돌의 품질. 자, 이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은 보통 이 벽돌은 어떤 벽돌이 좋은가 하면 압축 강도, 이 벽돌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강도가 중에서는 이 일반적 벽돌은 이 압축 강도가 중요하죠. 이 벽돌의 일반 강도는 이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벽돌은 이런 인장 강도나 이런 힘 강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있긴 있는데 아주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보통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시 거의 무시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 강도입니다. 압축 강도. 압축 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 강도가 커야 돼요. 그럼 압축 강도 크면 흡수율은 반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에서 이제 봐두실 때 이제 이 벽돌은 이 벽돌의 이 품질 시험 개념을 하는데, 품질 시험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시험을 통해서 품질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 강도 시험하고요, 압축 강도 시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흡수율,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벽돌의 이 품질 시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험, 압축 강도하고 흡수율 시험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품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험. 그래서 보통 압축 강도가 크고 흡수율, 이거는 클수록 좋고 얘는 적을수록 좋은 거죠. 흡수율은. 그래서 그 품질은 강도가 크고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이 바라고 갈라짐이나 이런 변형이 없는 벽돌 형태가 좋은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이겁니다. 특히 붉은 벽돌, 이 점토, 그래서 이 붉은 이 벽돌인 점토로 하는 이것이 보통 벽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벽돌의 종류는 뭐 점토,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 이런 점토 벽돌이 일반적으로 보통 벽돌의 개념으로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벽돌 개념이 나오는데, 뭐 특수벽돌은 뭐 간략히 거기 보시면 뭐 이형 형태가 다른 벽돌, 뭐 이형벽돌이나 그다음에 가벼운 이 경량벽돌은 가볍다는 거죠. 그러면 강도 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다른 목적 개념상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음이나 이런 단열 개념 이런데 많이 쓰는 것이 경량벽돌이라고 보면, 자 경량벽돌은 뭐 중공벽돌. 이 경량벽돌의 개념은 경량벽돌, 뭐 중공벽돌, 속이 빈 벽돌 있죠. 구멍이 난 벽돌을 보통 중공벽돌이라고 하죠. 중공은 이제 구멍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구멍이 이렇게 하나 있느냐, 아니면 구멍이 두 개냐, 20이야, 뭐 30이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이 이렇게 구멍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몇 공이야, 구멍이 이제 상공 형태되고, 이렇게 벽돌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통 중공벽돌이라고 칭하고, 중공벽돌. 그리고 이 경량벽돌의 개념은 일반 다공질 벽돌을 뜻합니다. 다공질 벽돌로서 일반적으로 톱밥이라든지 분탄을 갖다가 첨가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못 받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톱으로 절단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 톱밥이나 분탄을 첨가해서 만든 거예요. 톱밥이나 이런 연탄재 있죠. 분탄, 탄 빼거나 이런 것을 첨가해서 만든 게 일반 경량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도용 벽돌은 도로 포장용 벽돌 준말이죠. 포도용. 그래서 내 마모성과 이 강도가 좋은 벽돌이죠. 그것이 포도용 벽돌이고 도로 포장용이고, 오지벽돌 보통 오지물을 발랐다 해서 오지벽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약을 오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약을 바른 벽돌이 오지벽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하벽돌은 간략히만 봐두시고, 내하벽돌. 그래서 이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내하벽돌이죠. 내하벽돌. 그래서 이 내하벽돌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 것이 아니라 내하 모르타르, 보통 단열 모르타르로 우리가 쌓습니다. 아니면 뭐 내하 점토 같은 이런 형태로 쌓게 됩니다. 이것이 내하벽돌. 그래서 보통 이 내하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되다 보니까 이런 벽난로나 꿀뚝 내부 이런 부분에 사용된 것이 내하벽돌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내하 구조는 맞지만 고온에 계속 견딜 수는 없죠.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 콘크리트도 팽창 현상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콘크리트가 수축하지만 열을 받으면 일정한 온도를 계속 받게 되면 콘크리트가 팽창 현상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내하벽돌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하벽돌은 좀 주의하실 것이 물추기를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벽돌은 물추기 하지만 이 내하벽돌은 물추김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돌의 품질 개념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네요.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 간략히 한 번 더 보시고, 특히 그 내하벽돌은 보통 물축이지 않는다는 그 기능성이기 때문에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 개념이 나오네요. 이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는, 이 그라우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라우트라고 하죠. 이런 공동부나 이런 틈 사이에 있을 때 보통 채우는 것을 보통 그라우트라고 칭하죠.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채우는 것을 그라우트고, 보통 이 모르타르 개념은 보통 이제 접착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벽돌이나 블록을 갖다가 쌓아 올라갈 때 이 접착재료로 쓰는 것이 모르타르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는 그러면 줄눈사이나 또는 이 블록의 공동부가 있을 때 거기 채워주는 것을 보통 그라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이 모르타르 부분에서는
거기 보시면, 배합비 정도는 간략히 한번 보두시기 바랍니다. 배합비. 모로타르의 용적 배합비에 가서 나오는데, 그래서, 줄눈 모로타르야, 붙임용 모로타르냐, 깔 모로타르에 또 치장용이냐, 이게 따라서, 배합비가 약간 달라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보통 줄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재료와 재료 사이를 보통 줄눈이라고 하죠. 그 용도의 모로타를 보통 줄눈 모로타라고 하죠. 그러면 치장 줄눈은 보이는 줄눈이 보통 치장 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배합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벽돌 조적재 충전 모로타의 배합비는 단층이야 2층 건물이야 3층 건물에 있다 해서 약간 차이를 두고 있죠. 간단히 다 용적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죠.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라우트가 나오는데, 이 그라우트는 조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라우트의 개념은, 그래서 이 그라우트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공극이나 공간을 채우는 걸 보통 그라우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우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라우트의 압축 강도는, 그래서 이 그라우트의 압축 강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그라우트의 압축 강도. 압축 강도는 일반, 이 조적, 이 개체 강도보다 커야 되겠죠? 조적, 이 개체 강도의 1.3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1.3배 이상. 그래서 요거는 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그라우트의 재료 배합과 첨가제 비율은, 결정 개념은 실험이나 현장금을 근거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라우트의 이제 재료 배합이라든지 이런 배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첨가제 비율을, 이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첨가제 비율적인 측면, 요거 이제 결정적인 측면은,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실험이나, 아니면, 이 현장 경험을 근거로 해주시면 돼. 현장 경험. 이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실험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현장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 재료의 배합이나 첨가제 비율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줄눈 모로타르나 사춘 모로타르, 치장 줄눈 모로타르 및 사춘 가루도 배합비에서 거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안 되더라도 꼭 암기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로타르하고 이제 그라우트하고 그 배합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그라우트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그라우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 들어가죠. 그라우트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로 많이 채우니까 시멘트 대 그다음에 모래, 자갈이 들어가죠. 자갈이 들어가는데 일반 모로타르에는 자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 그라우트는 콘크리트 채워주는 용이라니까. 그래서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멘트 1대, 모래 2고, 그 다음에 자갈이 3의 비율이죠. 콘크리트하고 차이점은 일반 콘크리트는 배합비가 보통 1대 2대 4가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는 이 그라우트는 1대 2대 3의 비율이죠. 콘크리트하고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자갈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저거는 필요가 없죠. 자갈은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 모르타르가, 저기에 따르죠. 줄눈용이야. 그 다음에, 사춤용이야. 그리고, 치장용이야에 따라서 배합비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보시면, 자, 시멘트가 가장 먼저고, 시멘트.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석회를 넣는 경우가 있죠. 이 석회. 그리고 모래의 배합비를 따지며. 그러면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석회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은 조정용의 이 부착력, 접착성을 좀 증가해서 석회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줄눈용의 경우는 넣어줄 1대 1, 줄눈 1대 1대, 그 다음에 모래가 3의 비율이 되겠죠. 3의 비율이 되는데, 근데, 자, 이 사춤용은 그냥, 이거는 석회는 필요 없고, 이거는, 자, 1대 3의 비율이 됩니다. 치장용은 1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배합비로, 특히, 그라우트 배합비는 좀 정확히 자갈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모르타르는 자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하고, 이때 이 배합비는 기본적으로 용적 배합비가 되겠죠. 용적비로 나타냅니다. 용적비 보통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첨가제와 혼화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첨가제나 혼화제에 대해서는 그게 뭐 착색제 조금 알아두시고, 착색제 우리가 붉은 이제 치장줄눈 할 때 뭐 착색제 보통 넣죠. 예, 착색제를 넣는데, 이 착색제는 뭐, 순수한 강물, 뭐, 질산소나 아니면 카본 블랙이나 뭐 이런 거 합성, 이런 거 연료 사용하죠. 그런데, 이 카본 블랙은, 요거는 착색제로 사용되는 뭐, 우리 카본 블랙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붉은 벽돌집 보면 약간 검은색을 띠는 거 있죠? 예, 카본 블랙. 치장줄을 할 때, 그럼 이 카본 블록의 사용은 요거는 좀 정확히 한번 공부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전체 중량에 전체 중량에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돼. 일정 정도만 넣어 주시면 돼. 3%로 제한을 두고 있죠. 3% 제한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 붉은 벽돌지 치장줄을 할 때 이 검은색을 띠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카본 블랙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번에 프리즘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라우트나 이런 모르타르에 포함된 단위 조적의 개체로 조적의 성질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체를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용어 개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프리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벽돌 쌓기 부분부터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